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미안하다는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월북이냐 단순 실족이냐를 놓고 논란인 가운데 해경은 사망한 공무원의 금융보험 계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며 실종 전 행적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눈에 띄는데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5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북한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이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목소리로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 부대가 어로 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원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에서 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편지, 통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내서 문 대통령 그리고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서 미안하다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이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대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통지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과한 부분입니다. 이 방금 하나 들으신 게 있고 두 차례 사과를 했는데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기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이런 표현도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군의 사건에 대한 그 설명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이 부유물에 기대에 있었던 A 씨를 이 북한이 총으로 사살을 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해상에서 태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북한 통지문에서 보면 이 내용을 다 반박을 하고 있죠. 일단 이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누구냐고 했을 때 좀 얼버무렸다라고 했고 그래서 공포탄 2발 정도 쏘니까 도주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근무 준칙에 따라서 자신들은 10여 발의 사격을 했고 특히 이후에 부유물에 가보니 이 많은 양의 혈흔은 있었지만 A 씨의 시신 혹은 A 씨는 없었고 그래서 부유물을 불태웠다. 이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신을 화장이 아니죠. 시신을 사체를 사실은 훼손한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부유물만 태웠다. 시신이 없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입장을 따로 아직은 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내놓을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아마 향후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같은 게 열리게 되면은 그런 자리에서 아마 밝히게 될 거고요. 다만 이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이 북한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야 반응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 사과에 대해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의 논평을 보면 북한에서는 통지문에 이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준까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발표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부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단 2마디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통지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국민의당도 북한 통지문의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입장을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만행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 있게 진상을 규명하기 촉구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국방부 발표와 이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이 다른 부분들 아까 우리 박순봉 기자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까지 뭐 국방부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 측에서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없어 보입니다. 뭐 그리고 글쎄요, 뭐 실망감을 줘서 미안하다는 유감 표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자기네들 준칙에 따라서 우리는 해결을 한 것이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더 강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뭐 이거와 함께 또 화제가 된 것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달 초에 여러 친서를 좀 주고받았다. 그래서 그 내용도 공개를 했어요. 네. 이 9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친서를 보냈고 4일 뒤인 9월 12일에 답신이 왔습니다. 근데 이 친서 전문을 이 청와대가 공개를 했어요.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같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도 모두 공개를 하라. 국민적인 관심이 커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좀 중요한 부분만 뽑아드리자면은 일단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보낸 친서에 보면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나가자 하는 모습에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 이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국무위원장 뜻대로 이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뭐 태풍이나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좀 위로하고 뭐 응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 4일 뒤에 온 김정은 위원장의 이 답신에서는 이 첫 줄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면서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동시에 코로나19나 역시 또 이 홍수 피해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린다. 이런 식의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자, 앞서 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또 보수 쪽에서는 이제 지금 같은 때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 행사가 열려가지고요. 문 대통령 메시지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이 북한이란 단어도 없었고요. 그리고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 청와대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어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도 응합될 수 없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한 데다가 행사의 취지가 강한 국방력 육성 의지를 밝히고 군 장벽을 격려하는 데 있어서 피사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언급 대신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건 계획된 살인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계획적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뚜렷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21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을 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나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입장을 밝히는 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안 대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 사고 당시에 그 7시간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3일 아침에는 이게 보고가 들어가고 대면 보고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발표는 24일 날 오전에 국방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23일 하루는 뭐 그냥 아무 얘기도 없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돌아가신 이제 사망한 공무원의 형 되시는 분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해역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군은 뭐 했냐. 그리고 월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항의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외통위 정보위 열렸습니다. 뭐 이인영 장관, 광경화 장관 다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우선 정보위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네.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참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보면 박지원 원장이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에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국정원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후에 김병기 민주당 간사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통지문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거다라는 평가를 내렸고 그리고 이 두 차례나 사과한 것에 근거해서 김 위원장이 이 사살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사격이었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정원이 판단하고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격이었는지는 이게 판단할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감청을 했는데 그 뭐 시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네. 사살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그거는 네네. 판단을 한 것이고 국정원 차원에서 어떤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는 파악한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월북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월북을 계획했냐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나 정보 자산에 의하면 월보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다라고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국정원은 그것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보위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국방부 보고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입장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정부 발표는 기존의 국방부 발표에 준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기존에 그 발표가 있었을 때 국정원에서 특별히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경화 장관은 또 오늘 화상회의 한 곳에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소사이어티라고. 네. 네, 거기서 인내심이 약해지지만 평화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네. 발언을 해서 이게 또 언론에 좀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 이 상온에 노출이 돼서 문제가 되고 전량 회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맞으려고 했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전부 취소를 한 상황인데 지금 뭐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일부 지역에 이미 유통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일단은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이 서울, 부산, 전북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의 접종자 수는 105명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은 전주시에서 179명이 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에 접종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질병관리청이 그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병관리청이 9월 23일까지 낸 통계인 거고요. 지금 지자체들은 병원별로 직접 바로바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전국적 105명보다는 이 훨씬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이 현재까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주사
무작위에 밀봉이 된 상태로 이 움직여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상온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부작용은 없지만 이 맹물 백신이라고 해서 단백질 변이가 상온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백신의 효과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거 아픈 거 맞는데 아무것도 맹물 맞으면 그렇죠.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 네. 179명에게 접종이 된 게 이게 사실 이 13세에서 18세 사이 학령기의 아이들에게 네. 주는 무료 사용분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돈을 받고 성인에게 접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행정적인 그럼 저 절차에 사람들은, 들어가겠다, 예.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들 다시 맞게 되는 건 언제부터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네네. 좀 접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회 접종 대상자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 독감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성약품 유통하는 그 물량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다른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유료 접종 백신과 마찬가지로 각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이다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최대집 의협회장이 한정인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이제 국가고시 다시 보게 좀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의대생들하고 의학전문대학원생들 이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이 국시 다시 보겠다라는 보겠다고 얘기했죠. 의사를 네.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집 의협회장이 대신 나선 거고요. 정부가 좀 재량적인 조치를 취해서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이 응시 기한을 늦추는 조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허용을 해줄 수가 없고 이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이 조두순을 피해서 그동안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피해자 가족을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를 맡았던 신의진 한국폭력학대 예방협회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그냥 많이 모였어요? 지금 23일부터 네, 저희가 네. 모금을 했는데요. 네. 오늘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네. 약 6,800여 원 하고요. 오. 후원자도 한 1,300여 명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한 이틀 된 건데, 예. 굉장히 금액도 굉장히 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이 모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게. 그래서 네. 오늘 계기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근데 기부하신 분들 중에 본인 이름을 안 밝히고 하신 분들도 많다면서요? 예, 그 본인 이름 대신에 네. 계좌에다가 나영아 사랑해, 나영아 힘내라 이런 너무 따스한 말들이 많았어요. 그거 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얼마나 아이가 기운이 날까 이런 음. 생각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다시 그 가해자를 정말 코앞으로 갖다 놓은 것밖에 더 한 게 없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함께 지금 이들을 응원하고 돕기로 했다는 것에서 많은 위안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이제 기부금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가장 나영이가 좋을까요? 기운도 나고 뭐 힘도 나고 어떤 게 가장 좋은?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제 12월만 되면은 그 끔찍한 가해자랑 1km 반경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암담한 상황부터 일단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그 상황부터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일 사실 우리가 바랬던 거는 조두순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가족들은 원래 터전에서 살게 하고 하는 게 전 정의이고 맞는 순리라고 보지만 지금 상황이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으니 아빠가 정말 끝까지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 가더라도 일단은 그 가해자는 마주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가족들도 덜 불안해하고 또 나영이도 사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 나영이에게 또 나영이 가족에게 보내주는 이 모금은 나영이와 그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 다시 살 수 있게 이런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그 자체가 어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전에 나영이가 그 배변백을 없애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야 되는데 그 수술들을 할 비용이 없었어요.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꼭 필요는 했는데 그랬을 때 그때 정부 규정대로만 했으면 300만 원 이상 지원 한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지금도 배변백을 차고 있어야 됐을 뻔했어요. 우리 참 12년 전인데 또 아직 똑같은 일을 또 이제 어떻게 일반인들도 사실 조두순이 무서워서 같은 지역 못 살겠다고 그렇게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접 그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어떻겠냐고요. 근데 그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이제 CCTV나 많이 달겠다, 또 보호관찰 제대로 하겠다 말이 과연 그 가족들에게 어떤 위안이 되고 또 어떻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뭐 굉장히 여러 대를 달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뭐 예방적 차원이나 아니면은 뭐 걸렸을 때 누가 나쁜 짓을 했는지를 보는 차원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못하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CCTV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확인하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자꾸 이런 데다가 엄한 데다가 돈 쓰고 생생내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아버님이 그런 거 보면 더 화가 나신대요. 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나영이 아버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는 뭐 조두순이 일단 조두순이 자기들하고는 많이 떨어져 사는 게 제일 원하세요. 그렇겠죠. 그걸 못 해낸 거죠. 그렇게 2년 동안 청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네요. 이게 살던 주거지를 옮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하는 불구하고 그런 조심을 했겠어요. 저도 가기 싫어한 거 되게 가기 싫어하셨거든요. 옆에서 또 지켜보시니까 굉장히 잘 아시겠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살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문에서 얼마 전에 얘기한 걸 보니까 마음이 바뀌셨다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굉장히 낙심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아무리 정부한테 열심히 해도 이거밖에 안 됐나 막 그러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이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모금할 수도 없고 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또 딸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영이 아버님은 너무너무 자책이 있으세요. 창피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서기는 굉장히 힘드세요 이분들이. 네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대신 나서주신 거군요. 그렇죠. 네.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경제 사정이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윤하섭 안산시장이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뭐 이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뭐 주거 비용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는 뭐 도움은 되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도움은 되는데요. 네. 참 의문이 왜 이 아버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뭐 했나 그동안에 그렇게 보호수용법 하라고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동안에 피해자 만나서 한번 제대로 뭘 원하는지 왜 안 물어보고 대책 회의할 때조차도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는지 정말 저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 단체장이든 누구든 어떤 지원을 하려면은 관계 법령과 조례 사항 이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지. 네. 갑자기 그 근거 없이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그런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그냥 돕겠다 의지의 표명을 할 문제가 아니라 벌써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고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의지의 표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책임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그동안 뭐 대책회의 같은 거 했는데 우리 뭐 피해자 가족들은 뭐 초대를 했든지 아니면 불러서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나 봐요. 예.
오늘 그 아버님께서 이제 맞게 피하시던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네. 그 내용에서도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회 수준도 안 된다고 지금 비판하셨더라고요. 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있어서 철저히 소외시키고 피해 가족들을. 뭐 지원도 말씀하신 대로 뭐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그걸 다 찬찬히 조목조목 예. 짚어서 지금쯤이면 나는 뭘 하겠다 네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 그것도 없이 갑자기 뭐 그 뜬금없이 다 뭐든지 지원하겠다 그거를 하는 거가 오히려 더 가족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제대로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게 책임성 있는 자세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뭐 말만 하지 말고 좀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서로 토의를 좀 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안산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여기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조두순이? 그게 이제 바로 굉장히 아빠는 이제 나영이 아버님은 그게 괜히 보복하러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참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들의 생각들이에요. 그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잘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요. 네. 차마 그 피해 가족을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여전히 조두순은 네.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음. 예전에도 그 재판 과정에서 보면 정말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미안한 거 없이 끝까지 따지고 우기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그 태도의 일환이 아니까 아무리 자기가 새로운 가서 이제 두렵겠죠. 일을 할 때도 막막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럼 당분간 지내다 가겠다라든가 뭐 그런 말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렇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는 것 자체가 그 피해 가족에 대한 과연 그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아직도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주로 이제 아버님하고만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네네. 당사자하고도 좀 요새 뭐 할 겁니다. 할 거고 네네. 당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요. 요즘에 아하. 그냥 가만 계시는 게 다들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저도 네네. 그렇고 이제 그 추석 때 휴가 때 내려오면은 이제 아이 말도 한번 들어보고 또 특히 아이는 굉장히 이 치료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들어보고 어차피 제가 같이 가는 길이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 범법자들이 이렇게 뭐랄까 조금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다. 일반적인 어떤 성범죄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출소 이후에 다시 또 이런 비슷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재범률이 더 높죠. 재범률. 어린이를 주로 하는 성범죄자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훨씬 더 교화도 더 세게 하고 또 형량이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겁을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우려가 돼요. 네. 조두순이 뭐 교도소 안에서 면담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원래 우리 회장님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고 이제 언론에 나오는 상황만 이제 지금 보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100% 애가 안 하겠다는 말을 못 하고 오히려 어떤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이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교정 당국에서도 이 심리 치료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 구체성 있게 계획이 돼야지 그 계획이 실행될 거라고 담보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충동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이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게 없었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12년 나오고 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계획성이 없다라고 지적이 되면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죠. 술은 물론 끊었겠죠. 12년 동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 외에 계획적이지 못하고 충동성 이것들은 그러면 계속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참 무서워요. 저도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런 경우 저희가 뭐 조두순이 뭐 좋아서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 조두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치료든 뭐 이렇게 이 구조화시키는 것, 뭐가 더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막 교정당국에서 계속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그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예전에도 술을 먹으면은 정신이 그렇게 혼미해짐에도 뭔가 계속 술을 마신 걸로 봐서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동안은 금주가 됐지만 그럼 다시 또 여기서 술을 먹기 시작하면 그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런 거는 전문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얘기는 그냥 없고, 그냥 술을 안 먹겠다고 하는 그 조두순 말을 믿는 건지, 그 술을 뭐 절제시키겠다 말 나오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교정 당국이 각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그런 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노력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가해자 한 명을 이렇게 절제시키는 데 있어서 또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항상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 그냥 우리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다 많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의지뿐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회장님, 저희가 그래도 이제 뭐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뭐 또 십시일반 또 모아줄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모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이제 제가 그 요즘에 폭력의 피해자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홈페이지는 www.kava.kr 이제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를 이제 치시면 홈페이지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쪽에 별도의 창을 띄워서 나영이 가족 지원 모금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자가 후원 계좌도 써놓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후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실 것 같고요. 또 잘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요새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갖고. 저희는 바로 아버님이 허락하여서 아버님한테 드릴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저희가 이렇게 또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희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클릭 핫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이 개천절 예정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서인데요.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대응책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된 거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 활용해서 완벽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시계, 그다음에 한강 다리 위,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으로 이제 이걸 막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총 95개 검문소를 운영해서 이런 좀 일들을 어떻게든 막겠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굉장히 강한 의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현행범 뭐 체포하고 벌금 부과 이렇게 처벌하는 건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시키겠다. 그리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막 바빠지는 거야. 견인차들이 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대치가 되면 좀 위험한 상황도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회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예고된 곳이 이제 광화문 앞에 뭐 도로라든지 서초대로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시법 보니까 광화문 같은 서울 주요 도로는 집시법상 2대 이상 열지어서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는 차량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이게 제12조 1항인데 주요 도로라고 하는 거는 여의대로
퇴계로, 서초대로, 뭐 테헤란로, 자아문로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예고한 곳들이 네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중대한 범죄라고 법에서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비대면 소비가 무섭다예요. 왜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대면 소비가 강화되면은 한 80% 넘는 서비스 업체가 이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뉴노멀 이야기할 때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뭐 언택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고 또 이야기가 네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서비스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비대면 소비가 되면은 매출이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에도 좀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식당 같으면은 사실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덜 맞아요. 필요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서 이제 전국 서비스업체 197곳을 설문조사한 거고 네. 86.7%가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 자사 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역시나 매출 감소 46.5%, 그다음에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25.4%, 시장 점유율 저하 14.8% 뭐 이런 것들을 우려 사항으로 좀 꼽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또 확산이 되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완전히 막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또 무슨 기회를 찾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취업 전망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CSI에서 보니까 취업 기회 전망 CSI라는 또 지표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60포인트 기록한 거예요. 이제 기준이 100이거든요. 그래서 100보다 낮으면 취업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는데 네네.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 60이면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취업 기회 전망 CSI가 8월 중순 발생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소비 확산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좀 정부가 더 지원해 주길 바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팽수 네가 왜 거기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왔는데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 지금 팽수가 맞아요. 나올 네. 수도 있다. 그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게 이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인데 여기에 이제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BS의 인기 캐릭터 팽수가 참고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요청한 걸로 지금 여야 합의로 성사가 됐거든요. 네.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참고인이기 때문에 네.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팽수의 국회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출석할 경우에는 아마 팽수의 정체가 사실 드러나는 걸 팬들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장에 이게 등장을 할 것인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부르는 거예요, 팽수는?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나 노동착취가 있는 것 아닌지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게 황보승희 EBS에서?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니까 워낙 그 매출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한 101억 3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거 수익을 좀 연기자한테 잘 배분해줬는지 아니면 네네. 이 과정에서 뭐 어떤 부당한 요구라든지 아니면 또 혹사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팽수가 국감장에서 팽수 컨셉트로 또 말하는 것도 약간 이렇게 되면 좀 이벤트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네요, 의원님.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팬들이 사실 들고 일어섰어요. 팽수 좀 왜 부르냐, 지켜주자. 그러니까 황보승희 의원이 오늘 오후에 내가 관심 받고 싶거나 팽수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제 백종원 씨가 네네네, 또 국정감사 맞아요.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국정감사가 뭐 이렇게 국정을 잘 운영하는지를 잘 살피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스타가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언론들도 사실은 이렇게 좀 뭔가 이슈될 만한 걸 주로 다뤄주니까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 받을 수 맞아요. 있는지가 그게 또 기회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는데 어쨌든 팽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좀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도는 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어떤 캐릭터의 저작권이나 제대로 지급되는지 연기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 출연자들이라든지 이런 계약직 분들이 이런 게 사실은 부당한 노동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맞아요. 쪽에 방점을 둔다면 한번 펭수 목소리도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핫 뉴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중대본 1총괄 조종관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연결해서요. 추석 특별 방역 조치에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대표와 함께합니다. 저는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